물리량으로서 벡터량과 스칼라량, 특히 벡터량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리 과목은 사물의 운동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현재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 또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할 거다, 어디서 멈출 거다, 앞으로는 이런 경로를 따라갈 거다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고대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이하 그리스 시대부터 그런 것들을 고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을 한 적은 있긴 있었죠. 그런데 적어도 뉴턴 시대 이후부터는 모든 물리적인 물체의 운동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빠르다, 느리다,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좌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는 얼마만큼 몇 미터 퍼 세크로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그 빠르기의 변화는 어떠한지 모두를 수치화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과학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과학적으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기타 역학 등등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전공자 아니면은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한다라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전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현상은 결국에는 정확한 수치값으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벡터량과 스칼라량을 다루는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물리량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운동 상황에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결국에는 수치값으로 대답을 해주는 것이 물리학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량이다라고 하겠어요. 다만 물리에서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운동과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가격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물리량으로 하고 안 하겠죠. 그런데 물리교과서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용어들을 모두 물리량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고 물리량을 양분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스칼라와 벡터라는 개념은 수학에서도 나오게 되지만 지금은 일단 물리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어떤 수학적인 아주 엄밀한 정의를 사용하거나 그에서 기반하는 설명들을 쭉 연산 과정에서 전개해 나가기보다는 일단은 물리에서 당장 써먹기 좋도록 학생들이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또는 계산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벡터량과 스칼라량 또는 벡터량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드는 궁금증이 이런 것은 물리량이라고 칭하고 이런 것은 물리량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지는 그런 물리량 중에서도 이런 것을 스칼라량 저런 것은 벡터량으로 구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이건 방향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건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하는 식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지고 둘을 나누면 안 되고요. 과학자들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방향을 얘기할 수도 없고 또는 내가 굳이 방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스칼라량으로 방향을 알아야 하고 연산 과정에서 그 방향을 포함하는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부터 한 것들은 벡터량으로 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건 왜 이렇게 구하느냐, 이건 왜 벡터량 취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처럼 설명을 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또는 편리하기 때문에 정의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연산 방법이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일단 따라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스칼라량과 벡터량,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스칼라량은 그 크기만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벡터량은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방향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한다, 또는 연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 정의가 맞기는 맞는데, 그에 대한 예로서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입니다. 특정 물체가 P라는 지점에서 Q라는 지점까지 가기는 갈 건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쭉 직선 따라가서 Q까지 갈 수도 있지만 구불구불한 경로를 따라서 3차원적으로도 또 구불구불한 경로를 따라서 갈 수도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물체의 운동, 이동 과정에서 물체의 이동거리는 이 물체가 실제로 거쳐간 모든 경로를 다 재서 구한 값이다 라고 하는데, 변위는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최초의 물체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위치까지 갔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시작한 위치에서, 운동을 시작한 위치에서 운동을 끝낸 위치까지의 직선거리, 최단거리, 그리고 시작한 지점에서 도착할 지점으로의 방향, 그 두 가지를 요소로 가지면서 변위를 대답하면 된다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위는 왜 구분하느냐, 특히 변위에 대해서는 왜 중간 과정을 생략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변이라고 얘기할 중간 과정은 필요 없고 최초 위치와 최종 위치, 그리고 그 거리 또는 방향만 알고 있으면 물체의 적절한 운동 상태를 분석하는 데 충분하다, 내지는 그것을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크기를 이렇게 정해야 이러이러한 값을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위치 변화, 중간 과정 생략하고 최종적인 위치 변화, 변위만 물어본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정의를 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건 교과서에 나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이동거리, 속력, 질량, 시간 등등은 스칼라량 취급하고 변위, 속도, 가속도, 힘 등등에 대해서는 벡터량 취급하는데, 학생 중에 가끔 가다가 시간이라는 것이 방향성을 우린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로부터 10초 전, 10초 후라는 방향이 과거로, 미래로 10초만큼이라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왜 스칼라량 취급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편의상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이거는 벡터량으로서 방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방향은 공간적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뉴턴 역학 내에서는 일단은 방향이라 그러면은 공간적 방향만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로, 미래로, 하루 전, 하루 후 뭐 이런 것들은 공간적 방향이 아니고요. 10초라는 말을 할 때에도 동쪽으로 10초만큼, 남쪽, 연직 아랫방향으로 10초만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스칼라량 취급을 한다, 방향에 대해서 딱히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미리 얘기를 하자면 힘을 다루는 방법 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법칙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1법칙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가속도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두 번째 법칙에 포함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저도 그랬었는데, 관성의 법칙이란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 하고, 운동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가속도의 법칙에서는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분의 R자 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결국은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 있지 않을 때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것은 속도가 어쨌든 변하지 않는 거니까 가속도가 0인 경우, 그러니까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어 자체,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을 했다. 뉴턴부터는 최소한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해야지 될 텐데,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이하, 뉴턴 등장하기 전까지, 그 근처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 보니까 힘을 받은 물체는 운동하더라. 여러분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떤 물체를 땅바닥에 놓고 내가 힘을 가하면 움직이다가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정지하더라 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물체에 대해서 작은 힘을 가하면 천천히 움직이다가 힘을 빼면 정지하는데, 큰 힘을 가하면 빨리 움직이다가 힘을 빼면 또 정지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상 모두가 어느 정도는 수긍하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힘이라는 것은 운동을 만드는 것이며,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하고 힘을 받지 않으면 정지한다. 또한 강한 힘을 받으면 물체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힘을 빼면 속도가 제로로 된다라고 힘이라는 용어, 또는 영어로 force라는 개념을 정의했다라고 하고, 그런 용법으로 쓰고 있었다고 했을 때, 뉴턴이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정지해 있던 것은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원래 정의에 따라서도 맞아 했는데, 운동하던 물체는 힘을 받고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운동 상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발이 생기겠죠. 물체가 힘 받으면 움직이고 힘 받지 않으면 정지하는 것이 맞는 건데,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건 또 무슨 얘기냐? 또는 힘이라는 것은 속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일단은 그에 대해서 힘의 역할은 가속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속도를 주는 것. 힘이 있으면 속도가 생기고 힘이 없어지면 속도가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있는 물체 또는 없는 물체라도 힘은 물체의 속도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가속도의 법칙에서 정의를 함으로써, 관성의 법칙에서는 앞에서 계속 경험적으로 정의된 용법으로 쓰던 힘이라는 것이 속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또는 힘이라는 용어를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말고, 원래 물체는 힘을 주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가 있으며, 힘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때에는 지금까지도 force, 힘이라는 용어를 사용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가속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사용하자라고 두 번째 선언을 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법대로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물체의 힘이 가해지고 속도라는 것, 속도가 변화한다는 것 등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힘을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해지느냐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는 그래서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가지고 있느냐도 함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자꾸 군더더기가 붙거나 설명이 장황해지거나 아니면 곤란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속도라는 것은 벡터량 취급하면서 방향과 크기를 함께 나타내자라고 약속, 정의를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나는 그 빠르기만 관심이 있지 방향에 대해서는 뭐 딱히 지금은 몰라도 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속도, velocity라는 용어와 함께 속력, speed라는 용어는 그렇게 쓰자라고 정의를 하고 용어를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물리 용어는 굉장히 물리량들에 대해서 좁은 의미에서 정확한 정의를 따라서 쓴다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물론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물리 용어에 대한 정의나 용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건 이렇게 쓰기로 하지 이게 일상 용어와 겹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용법으로 사용하는데 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임의적으로 또는 일상 용어처럼 사용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는 속력이나 속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말 기준으로 속력이나 속도라는 말에 대해서 이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러는데 물리에서는 아예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엔트로피 같은 개념이죠. 일상생활에서 엔트로피라는 개념 아예 안 쓰잖아요. 그러는데 일상생활 용어를 좀 차용을 해서 물리 용어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여기 쭉 보이는 속력, 속도, 시간, 힘, 일 같은 용어들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물리 용어에서 똑같은 말을 그대로 명칭을 따다 쓰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는 바람에 물리 입문하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예를 들면 일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10kg짜리 묵직한 물체를 들고 100m만큼이나 이동을 했다. 일종의 배달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10kg짜리를 100m나 저기까지 옮겼어. 수고했다.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힘들지. 좀 쉬어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물체를 들어 올리느라고 사람이 가한 힘이 해당 물체의 이동 과정에 있어서 한 일은 0줄이다 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마치 일반적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저기까지 100m씩이나 옮겼는데 일을 안 했다라고 내 노동, 노력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결론을 해석할 때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물체의 이동 과정에서 한 일은 0줄이다 라고 하면은 시키는 대로 답은 구했는데 이거 뭔가 0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정답과 느낌의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물리량으로서 또는 물리에서 구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일값을 계산한 것은 나는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변위를 가졌을 때 힘과 변위라는 두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한다. fs 코사인 세타 값을 계산을 한다. 그것을 줄 단위로 나타내서 스칼라 용법으로 쓴다 라고 하는 정의에 따라서 계산한 양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로 해당 사람이 무거운 거 들고 옮겼는데 너 일 아무것도 안 했네. 뭐 했다고 벌써 쉬려고 그러냐. 저기 가서 하나 더 옮겨.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리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엉뚱한 용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쓰기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의 명칭을 차용해서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용법 자체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크게 변하면 또 그건 아예 새로운 용어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씩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계산해서 수치값을 구한다, 방향까지 구한다, 크기만 구한다라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수식이 항상 따라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물리량을 정했으면 문제에서 이런 거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의 느낌, 직관 같은 것들은 다 제외하고 정의에 따라 또는 연상 방법에 따라서 정답을 계산 결과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물리 문제나 내용 공부를 할 때 좀 딱딱하게 접근을 해야지 되겠습니다.